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들여다보는 시간 이슈를 인사이트하다. CJB 이슈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정치엔 전략이 필요하고 또 전략엔 사람이 필요하죠. 우리 지역에는 특출난 기획력과 전략 감각으로 중앙 정치권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현희 국회의원인데요. 오늘 이슈 인사이트에서는 청주 흥덕의 이현희 국회의원 모시고 오늘 궁금했던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나와주셨는데 네. 먼저 도민 여러분께 또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5월은 희망과 재생의 상징하는 달입니다. 계엄과 탄핵이라는 긴 겨울을 끝내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5월에 시민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나라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을 이겨내고 민주주의 회복력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은 시민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위대한 민주주의 역량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요즘에는 좀 덜 바빠지셨죠? 계속 더 바쁩니다. 제가 그때보다는 탄핵. 탄핵 때도 바빴고 지금은 이제 제가 경선 캠프에 참여를 하고 있어서 아침마다 일찍 회의를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바쁘시겠네요. 예, 똑같습니다. 뭐 어디 이재명 예, 이재명 캠프에 네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 맡으셨어요? 저희 총괄본부라는 곳에 네네. 배치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앞서서 제가 기획 전략통 말씀을 네. 이제 드리고 이제 여쭤볼 건데 네네. 거기서 또 이제 전략 또 정책 또 기획하고 하시겠네요. 그런 것들 이제 총괄해서 체크하고 방향 잡고 뭐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이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일단 초선 국회의원으로 이제 지난해 당선되시고 이제 1년 정도 됐습니다. 근데 1년밖에 안 됐는데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네. 많이 바쁘게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좀 네. 돌아보시면 어떠세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난 네. 1년은 정말 전쟁 같은 1년? 전쟁 이렇게, 같은.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처음 임기 시작하면서도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근데 특히 이제 12월 3일 계엄이 벌어졌던 날은 정말 저 평생에도 잊을 수 없는, 그리고 국회의원으로서도 잊을 수 없는 그런 좀 비상한 상황이어서 정말 그 전쟁 같은 그 1년을 보낸 것 같습니다. 네. 특히 계엄이 나고 나서는 거의 한 달간을 의원 회관에서 숙식을 했고, 그리고 탄핵되고 파면될 때까지는 또 낮에는 강화문 가서 집회하고, 네. 또 다시 국회 들어와서 또 본회의하고, 다시 또 저녁에 되면은 다시 강화문 가서 집회하고, 뭐 이런 것들의 연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의 12월 3일부터 4월 4일까지는 계속 그런 전쟁 같은 시간의 그 연속이어서 굉장히 긴장도도 높았고 네. 피로도도 굉장히 많았던 그런 시간이었는데 늘 국민께서 항상 응원해 주시고 지지를 해 주셔서 그 힘으로 버텨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이제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실 네. 정도로 이제 긴장감이 높았다는 맞습니다. 건데. 이제 좀 약간의 이제 사람이 계속 긴장을 하면 너무 이제 힘들잖아요. 피곤하고. 네. 좀 이제 약간 이제 내려놓을 때도 됐는데 지금 다시 또 대선 국면이라 맞습니다. 다시 이제 계속 그 네, 긴장감을 더 긴장되는 상황인 거죠. 더 긴장되는 상황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계엄에서부터 그 4월 4일 탄핵 파면될 때까지는 민주주의를 이제 지켜야 되는 네. 그런 상황에서 긴장이 됐고, 지금 이제 대선을 이제 조기 대선을 치러서 2달간 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건설하는 거에서 또 그에 따른 긴장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선 끝날 때까지는 이제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6월 3일입니다. 뭐 민주당뿐만 아니라 여야 모두 이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결과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그래서 이번 뭐 대선은 국민 여러분께서 다 아시는 것처럼 네. 계엄 반대 세력과 계엄 지지 세력 간의 그 선거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께서 어떤 세력이 다음 새로운 나라를 위해서 집권을 해야 되는지 판단을 하실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은 정당 지지도에서는 거의 한 10%, 네. 그리고 이제 후보 간 지지도에서는 저희 당의 이재명 후보가 거의 과반에 육박하는 이런 지지율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 대세를 좀 확산하고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선거가 39일 남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한두 번의 고비는 올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한덕수 총리가 출마를 한다든지 아니면 출마해서
국민의힘 후보하고 단일화를 한다든지 또 2차 단일화를 한다든지 네.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긴장을 놓치지 않고 대선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 한덕수 그 총리가 나와서 그 단일화 이슈가 불면 위협이 될까요? 저희들은 현재는 그러니까 여론조사 지표상으로 보면 네. 한덕수 총리에 대한 지지도가 뭐 20% 안팎 그리고 중도층에서는 그것보다도 낮은 그래서 중도 확장성은 없다고 보여지는데 그래도 그것이 국민의힘에서 연출하는 어떤 선거 전략이기 때문에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고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계속 긴장을 하고 주시를 해야 되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러면 승기를 잡고 가기 위해서는 민주당에서는 그럼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지금 저희들 봤을 때는 이제 계엄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 그러니까 70%의 국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고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네네.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는 여론이 60% 가까이 육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론에 바탕해서 지금 선거가 치러지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의 정당 지지도는 현재 40% 선에 머물고 있거든요. 네. 결국은 계엄에 반대하는 70% 그리고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는 60%까지 그 저희가 지지를 포용해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 지역과 계층으로 확장해 나가는 그런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재명 후보가 이제 중도 보수 론을 표명하면서 합리적 보수까지 끌어안는 포용하는 그런 정책과 전략 그리고 인재 영입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전국적으로는 그렇고 충북에서는 뭐 어떤 전략이 조금 필요할까요? 충북은 저번 대선 때 약 5% 정도 졌거든요. 특히 이제 소백산 쪽 벨트, 단양, 제천, 충주, 보은, 옥천, 영동 이쪽으로는 큰 격차로 진 그런 좀 뼈아픈 사례가 있어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그래서 네. 민주당의 그 경선도 첫 번째 청주에서 한 것입니다. 원래 충청에서 경선을 하게 되면 대부분 다 대전 뭐 이쯤에서 이제 가잖아요.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의지를 보인 전략적인 거네요. 그 확장 전략을 보여주기 위해서 청주에서 그 첫 경선을 치른 겁니다. 그래서 그 바람의 힘을 그 소백산 쪽으로 넓혀서 제천, 충주 이쪽으로 확산시키려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첫 번째로 청주에서 경선을 치렀는데 아마 그 경선도 사람들도 많이 모였고 흥행도 됐고 뉴스도 많이 돼서 그런 소개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그 충북에서 그 압도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더 지역위원회 국회의원들과 지역위원장들 포함해서 더 열심히 좀 뛰려고 이렇게 각오 다지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 대선 때 그 이제 이재명 그 후보 캠프에서도 그때는 국회의원이 아니셨지만 네, 그때는 국회의원은 아니고 이제 그때도 캠프에서 당직자로서 일하셨죠? 전략기획실장을 전략 상황실장을 맡고 있었죠. 그때도 전략이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그럼 어떤 역할을 아까 잠깐 얘기해 네, 이제 주셨지만 캠프에서는 이제 총괄본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네네.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여러 가지 정책, 기획, 전략, 뭐 메시지 이런 것과 관련한 것들이 그 캠페인들이 잘 되고 있는지 네. 이렇게 좀 점검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뭐 자세하게는 얘기를 안 해주시네요. 그또 이게 기밀이네요. 전략 기밀. 전략이니까 말 그대로 기밀이기도 전략이니까. 하고 뭐 캠프의 내부에 돌아간 일을 네. 소상하게 밝히는 거는 또 그건 또 예의가 아니어서 네, 그거만 피해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뭐 구체적으로 여쭤보십시오. 뭐가 이렇게 제일 궁금하십니까? 아니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번에 뭐 어떤 것들이 뭐 이렇게 메인으로 나가는 뭐 전략이라든지 어떤 뭐 공약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지금 뭐 짜고 있다. 뭐 예를 아니 뭐 들어서 지금 이번 선거에 지역적으로는 가장 그 핵심 전략 지역은 충청으로 보고 있고 충청, 부산, 울산, 경남 거기를 이제 핵심으로 보고 이제 서울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그 충청권에서 대세론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수도 이전 완성 이 부분을 1번 공약으로 내세웠죠. 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북에서 그런 그 대세 확장, 동진 정책을 하기 위해서 충북의 그런 그 바이오 2차 전지 이런 부분에 그 메카로 키우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예전에는 수도 이전 완성 이슈가 주로 이제 세종화에만 국한된 네. 세종만 이익을 보는 그런 이슈로 그 대했었는데 그래서 다른 수도 이전 완성 이슈가 충북이나 대전 아니면 천안이나 이런 데는 그렇게 크게 이득이나 이슈가 되지 않는 지지로 연결되지 않는 이런 현상이 있어서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수도 이전 완성 이슈가 충청권 전체가 공동 번영하는 네.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특히 충청권 메가시티 개념으로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각각의 공공기관 이전이랄지 여러 기관, 기업들 오는 것 네. 그리고 교통 인프라를 까는 것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이번에 그 공약을 발표를 했죠. 네. 그런 점들이 뭐 저희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지난 대선 평가하면서 나오는 그런 이제 전략적인 계획하에서 수립이 된 거죠. 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고 같이 예. 전략도 짜고. 근데 수도 이전을 얘기해 주셨지만 지금 사실 많이 나오는 얘기는 대통령실 이전 얘기가 어쨌든 네. 많이 나오고 있고 뭐 국회 뭐 세종 이전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 논의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그 수도 이전 문제는 2007년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제 발표하신 이후에 네. 민주당 정부는 수건 사업으로 계속 해왔던 사업인데 이것이 네. 이제 보수 정부로 정권 교체가 되면서 좀 지체되고 지연되고 뭐 이런 현상들을 계속 겪어왔거든요. 근데 이미 수도권 포화랄지 그 수도권 그 양극화, 일극화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계속 노정이 되고 있고 그리고 그 세종으로 행정 수도 일부가 왔는데 이것이 갖고 있는 행정 낭비도 매우 큰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실 이전, 그 수도가 완전히 이전되려면 두 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되는데 미리 전제 조건이. 네, 하나는 국회의사당을 완전히 옮기는 것, 네. 그리고 대통령실을 완전히 옮기는 것. 네. 그것이 대통령 수도 이전을 완성하는 조건인데 이제 그거를 하려면은 개헌이 수반이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점들이 있어서 그 우회해서 이제 한 방안이 그 국회의사당 세종 분원. 그리고 제2집무실, 대통령실 제2집무실 이런 형태로 돼 있는데 그건 이제 법으로 이제 밑밥이 돼서 국회의사당하고 대통령실 그 제2집무실이 지금 현재 그 진행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대통령실은 이제 설계를 거쳐가지고 2030년쯤이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제2집무실은 2027년 정도, 7년 내지 8년 정도면 그 건설이 될 것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 네. 이제 문제는 이번에 집권한 민주당 정부가 집권하게 되면 일단은 1차적으로는 현재 인수위 없이 바로 그 출범을 한 거기 때문에 용산으로 잠깐 갔다가 다시 그 개헌 문제가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전체적으로 한 5년 정도 로드맵을 가지고 일정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그 기간에는 청와대로 잠시 더 그 수리를 해서 청와대에 있는 기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청와대도 다시 갔다가. 그렇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5년, 임기 5년 동안 수도 그 이전 문제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구상을 국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거기에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개헌 문제가 이제 수반이 되는데 그 개헌 문제를 어떻게 연계시켜서 처리할지는 다른 문제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결국 목적은 뭐 수도 이전 전에 아까 두 가지 전제를 얘기해 주셨는데 네. 본원이 와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분원이 아니라. 네네. 사실은 뭐 분원이 있으면은 안 와도 그만인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본원과 대통령 제 집무실 전체가 오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개헌을 통해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과제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개헌을 하려면 그 원포인트만 가지고는 할 수 없을 거 아닙니까? 네. 권력 구조 문제도 개편해야 되고 국민의 기본권 문제랄지 감사원의 국회기관 문제랄지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검찰의 기소권 문제랄지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부분을 다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논의가 이제 길어지고 그다음에 그것은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시간이 또 필요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거는 수도 완전 이전 문제와 개헌을 어떻게 연계해서 사회적 타협을 이룰 것인지 하는 부분은 현재로서는 그 방향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그런데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은 그런 것에 대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은 지금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역에 있는 분들은 이런 얘기가 이런 시기만 되면 항상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또 표 달라고 표심 얻으려고 말만 하는 거 아니야.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의심의 눈초리가 항상 먼저 있어요. 말씀을 드렸듯이 네. 수도 이전 완성하는 부분은 민주당의 올해 수건입니다. 노무현 네. 대통령 이래로. 근데 그것이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보수 정부로 넘어오면서 네. 그 수도 이전 문제가 지체가 된 거죠.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도 그 제2집무실에 세종에서 그 집무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선거 때. 근데 한 번도 하진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보수 정부에서 계속 수도 이전 문제가 그 공약과 달리
그 실천이 되지 않은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이번에 저희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 그런 수도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충청권 의원들이 그런 목소리를 많이 낼 겁니다. 네. 그래서 확실하게 네, 확실하게 추진하겠다. 대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는데 이제 난제가 말씀드린 대로 개헌. 그런 이제 개헌 문제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어떻게 연계해서 추진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 충청권 의원들이 좀 머리를 맞대서 잘 지혜를 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의 이미지의 의원님의 시그니처 사실 공약은 네. 그 청와대 청주 이전이잖아요. 대표 공약으로 네. 하시고 또 당선이 되신 건데요. 네. 그럼 그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수도 완전 이전 문제하고 연결이 돼 있는데 저는 아직도 충청권 의원들하고 협의할 때도 네네. 세종만 고집할 일은 아니다. 대통령실이 완전히 오게 될 거면. 그래서 공항 문제랄지 그리고 그 고속철도 그것만 보더라도 오송역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군 이례고기가 이제 이용될 비행기가 이제 청주공항이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청주공항과 오송역에 가까운 입지로는 저는 그 청주가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청권 의원들 모이면 제가 그런 얘기를 강력히 제기를 했고, 네. 그래서 이번에 그 수도 그 완전 이전 이런 공약도 충청권 공약도 이제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수도 이전 문제가 세종만의 그 이슈가 아닌 충청 전체 이슈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그런 발언을 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수용이 돼서 그렇게 지금 현재 그 공약들이 이제 발표가 된 거죠. 그래서 네. 앞으로 수도 완전 이전 문제와 연결돼서 청주로 그 대통령 집무실을 그 유치하는 이런 부분들은 뭐 저는 목소리를 계속 낼 계획입니다. 네. 그 얘기 들으면은 그렇게 되면 너무 좋겠다 하는데 네. 어쨌든 많은 사람들은 그 실현 가능한 얘기야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이제 노력하면. 그 공약했고 그리고 뭐 청주 의원으로서 목소리를 내는 건 당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특히 뭐 청주에는 또 청남대도 예전에 사용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 것도 과거 전례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실현 가능 여부를 떠나서 목소리를 내는 것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뭐 그에 따라서 그것이 설사 실현이 안 되더라도 네네. 그 외에 다른 공공기관 이전 유치랄지 이런 부분에서 많은 부수 효과들이 발생할 거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런 목소리를 주장을 계속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그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민주당 내에서 그동안 이제 기획 전략통으로 계속 이제 불려 오셨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어떤 전략을 짰다는 거지? 이제 이력을 모르시는 분들은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혹시 들으면 모든 사람이 알만한 그런 뭐 전략이나 정책 같은 게 있으실까요? 뭐 이전에 했던 것들. 그는 이제 그 전에 제가 이제 지금 이제 초선이니까 네. 뭐 당직을 맡고 있을 때 제가 이제 했던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가 대표가 네. 2022년도에 21년도에 그 신년 기자회견 할 때 3% 성장을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거는 제가 연구원 상금 부원장으로 있을 때 민주영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논의해서 짜서 대표님한테 보고 드려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발표를 했고 그리고 제가 그 원내대표 2020년에 원내대표 정무실장을 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이제 코로나가 한창일 때였어요. 그때 제가 원내대표 하고 이제 논의를 해서 그때 코로나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한테 네. 손실을 보전을 해줘야 된다,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게 정부 행정명령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건데 네. 이걸 다 개인에게만 그 책임을 묻는 것은 온당치 않다. 그래서 이제 많은 논란이 있었죠. 왜 그거를 개인이 책임져야 되는데 국가가 정부가 재정으로 그거를 보상을 해주느냐 이런 네.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다. 다른 외국 사례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런 피해를 그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 네. 이런 주장들을 관철을 해서 그거는 근데 원내대표를 그냥 원래- 설득을 해서 네. 그때 이제 처음 발표를 한 거예요. 원래 많이 나왔던 얘기가 아니라 예. 전혀 그런 얘기가 없었을 때 그럼요.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고 네. 처음 얘기하신 거예요? 그 원내에서 제가 그런 협의를 할 때 네. 그 원내 그
소상공인에 대해 그 손실을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처음 제기했죠. 그래서 많은 반대가 있었어요. 그런 것들 왜 개인 그 정부가 그런 걸 개인의 보상을 해주느냐. 처음 나오는 얘기니까. 네. 그리고 많은 반대가 있었는데 논의를 하면서 제가 계속 주장을 했고 네. 그래서 설득을 해서 나중에 이제 원내대표한테 보고를 하니까 원내대표도 이제 주저주저 하는데 해봅시다. 그래서 처음 워딩이 나갔을 때는 네. 손실 보상을 검토한다. 그렇죠. 네, 이렇게 이제 나갔는데 어떻게 반응이 될지 모르니까. 근데 이제 언론에서 네. 그거를 민주당에서 손실 보상을 한단다 하겠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하고 나서 그게 실제로 이제 법 개정까지 네. 이루어져서 10수조 원의 그 손실 보상금이 지출이 됐죠. 실제로 이루어졌네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게 이렇게 반영되고 실제로 이루어지면 약간 쾌감이 있으시겠어요? 보람이 있죠. 네. 그러니까 정치의 효능감이라는 것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집행되고 그 혜택이 국민한테 돌아가는 거니까 그런 네. 점에서 상당히 보람을 느끼죠. 그러면은 지금 이제 초선 국회의원으로서 이제 국회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데 네.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나요? 지금 이제 해왔던 그렇죠. 예, 어떤 그럼요. 식으로 도움이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정책의 프로세스들을 이제 알게 되는 거니까 네. 지금 이제 제가 그래서 그 요번에 이제 IRA법을 한국판 IRA법을 이제 제가 발의를 했는데 네. 그 이유는 우리 그 지역에 그 LG 그 에너지 솔루션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 이제 2차 전지 기업인데 그 2차 전지 기업들이 현재 갖고 있는 그 애로사항이 이제 캐즘 때문에 지금 굉장히 침체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요구하는 게 그 손실 그 세액 공제를 해달라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제도는 그 기업이 이익이 나야만 세액을 공제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 요구는 그 이익이 나지 않더라도 그 적재가 나더라도 그 세액을 보존해 달라. 뭐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이 이제 타당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뭐냐면은 초기에는 막대한 그 자본이 들어가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손실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적재가 날 몇 수밖에. 년은 뭐 그냥 그렇죠. 한 3년, 네. 3, 4년은 거의 계속 투자만 하기 때문에 이익이 나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런데 그 손실을 그 세액 공제를 안 해주니까 그냥 그 적립만 돼 있는 거예요. 쓸 수는 없고. 지금 근데 한 푼에도 좀 투자에 돈이 없는 상황이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그 적자가 나도 세액을 공제해 줄 수 있는 그런 법안을 이번에 발의를 했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이제 그 좋아하고 이렇게 이제 환영하고 네.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이 예전에 그런 그 경험들이 쌓여서 먼저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먼저 듣고 네. 그래서 거기서 그 얘기를 듣고 그럼 이것을 어떻게 법으로 반영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법안을 이제 그 완성해서 발의를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과거의 그런 경험들이 큰 도움이 됐죠. 적재적소에 딱 법안 발의를 해서 네. 딱 필요한 곳에 만들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리고 지난 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 화제가 됐습니다. 대한민국의 보수는 죽었다. 네,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씀이신가요? 지금 현재 뭐 계엄도 그렇지만 계엄을 지지하는 국민의힘의 행태를 보면서 정말 보수가 죽었구나, 합리적 보수가 사라졌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정치는 그 선견지명의 덕목을 가지고 국가가 먹고 살 30년의 미래를 설계하는 게 가장 기본 덕목이라고 보거든요. 과거에 김영삼 정부나 노태우 정부 같은 경우는 그런 걸 해냈거든요. 네. 예를 들면 노태우 정부 때는 북방 정책을 추진해가지고 중국하고 수교를 했잖아요. 그래서 중국과 수교를 해서 우리나라가 30년간 경제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현재의 선진국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닦은 거거든요. 네. 그리고 금융실명제 개혁을 해서 현재 우리 금융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김영삼 정부라는 보수 정부에서 이뤄 놓은 거거든요. 노태우 정부라는. 그리고 이제 그 김영삼 정부에서는 한화회를 다 정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군인이 다시는 그 정치에 개입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이제 개혁 조치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진보 보수를 떠나서 보수도 그 합리적 대안을 가지고 나라의 그 미래를 책임지는 그런 정치를 해왔다고 보는데 네. 이게 이제 이명박 정부 때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정부에 와서 보수가 그런 국가 아젠다라 국가 운영 능력을 이제 상실하기 전 시작했다고 봐요.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그런 국정 운영 능력을 완전히 저는 상실했다고
봅니다. 네. 그거의 가장 상징적 조치가 계엄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 자체가 그런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국회를 부정하고 정당을 부정하는 그런 계엄을 찬성한다는 것은 저는 그건 보수가 아니라고 봐요. 네. 그래서 합리적인 보수 지식인도 계엄에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를 많이 냈는데 국민의힘이 그런 그 계엄을 찬성하고 지지하는 거는 저는 그건 보수가 아니라 구구 세력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가장 걱정되는 것은 국민의힘이 보수의 틀을 떠나서 구구 정당화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나라의 미래가 굉장히 걱정스럽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그것에 대해서 경종을 울려주는 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대정부 질문 때 그때 제가 한 3분 정도 앞에 모두 발언을 했는데 그때 주제가 보수는 죽었다 였습니다. 네. 어쨌든 많은 분들의 또 그 마음을, 공감을 일으켰던 네. 그런 발언이었던 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지역에서는 이제 의원님 그 오송 참사와 관련해서 이제 굉장히 네. 많은 관심을 또 이제 가진 걸로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계신데요. 민주당 오송 참사 진상 규명 TF에서 또 이제 활발하게 활동 중이신데 얼마 전에 이제 대선 이후에 오송 참사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히셨습니다. 이제 네.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최근에 그 대법원에서 오송 참사 현장 소장과 말단 직원들에 대한 최종 그 판결이 났는데 네. 결국 이제 징역 6년 최종 판결이 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법원 판결에 의해서도 보면 이것이 행정관리 부실에 따른 재난이라는 것이 명백하거든요. 사회적 재난인 것이. 그런데 현장 소장만 처벌을 받고 거기에 행정 책임자로 할 수 있는 시장이나 도지사는 특히 도지사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오송 참사가 제대로 진상 규명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그의 최고 책임자는 처벌도 받지 않는 그런 그 상황이어서 다시 그 유족들께서 철저한 진상 조사를 해달라 그리고 책임자를 처벌을 해달라는 그 염원을 담아서 지난 8월달에 그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야당 의원 188명 의원의 서명 받아서 발의를 이제 했는데 이게 이제 공교롭게 그 원내 지도부하고 국회의장님하고도 식사하면서 오송 참사에 대해서 꼭 이거를 상정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호식 의장님은 이런 사회적 참사 재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고 오송 참사에도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그런 의지가 강하세요. 그래서 만나서 뵙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그 안건이 그 의제가 올라오면 안건으로 상정하겠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네. 그 이후로 공교롭게 계엄 사태가 나서 그 상황에서 덮였네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또 이제 계엄이 끝나니까 바로 이제 대선이 됐잖아요.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유족들 분들은 한테는 너무 안타깝지만 이게 이제 대선 후로 뭐 미뤄질 수밖에 없는 네. 불가피하게 그런 상황이 돼서 대선 이유가 돼서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다시 그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네. 그거는 이번에 그 세월호 죽이 맞아가지고 그 박주민 의원이나 몇몇 한 10명의 의원들과 같이 이제 그 생명안전기본법에 대한 그 법안 그 발의를 촉구하는 네. 그런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오송 국정조사 참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 대선 후에 국정조사를 추진을 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여기 그 자리에 함께하신 의원들도 좀 함께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드렸고 네. 거기 오신 분들도 다 흔쾌하게 오송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가 관철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6월 3일 선거가 끝나면 이제 새로운 또 원내 지도부도 출범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원내 지도부하고 잘 협의를 해서 그 본회의에 그 안건 상정을 해서 오송 참사 국정조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핵심적으로 지금 미흡하다고 보시는 부분이 어떤 건가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지금 최고 이제 책임자? 유족분들은 이 사고가 그 원인 조사조차도 잘 안 돼 있다. 처음부터 제대로 안 돼 있다. 안 돼 있다 이런 것이고 그다음에 그 최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시고 그다음에 그 지금 부상자들에 대한 유족들과 부상자들에 대한 그 트라우마 치료 이런 것도 좀 제대로 지원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유족분들이 그런 걸 호소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들을 좀 마련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해서 국정조사를 실시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오송 참사 지하도 이제 참사가 이게 끝난 게 아니라
전국에 1,091개의 지하 차도가 있어요. 네. 비슷한.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기후 이상 시대이기 때문에 만약에 어디든 폭우가 오게 되면은 그런 제2, 제3의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오송 참사는 현재 진행형이다. 그래서 그 사고가 왜 발생했는지, 그리고 행정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와 관련된 그 최고 책임자는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선례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정조사는 반드시 관철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제가 앞장서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오송 참사와 같은 이런 사회적 참사, 뭐 네. 여러 참사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발생할 때마다 그 참사와 관련된 특별법 이런 것들이 계속 만들어지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사회적 참사와 관련된 발생하면 이런 것들을 재발 방지, 뭐 책임자 처벌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법안 같은 것도 좀 필요하다고 해서 준비하시는 하고 걸로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예. 그럼 어떤 내용인가요? 그럼 이제 사회적 참사 조사와 그 책임자 처벌을 할 수 있는데 기구를 만드는 건데 네. 그거를 지금 현재는 각 그 행정안전부에 있고 각 부처마다 산재해 있는데 네. 이거를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만들어서 평상시에는 그 재예방 이런 것 사업을 하다가 만약 사회에서 참사가 발생하게 되면 그 기구가 독립적으로 전담으로 그냥. 전담해서 조사하고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자도 처벌하고 그 검찰에 수사 의뢰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좀 기구를 만드는 사회적 참사와 조사에 관한 그런 법률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이제 그 의정 활동 중에 제가 이제 방금 이제 법안 발의 말씀해 주셨는데 그 외에도 이제 또 여러 법안 발의도 많이 하셨습니다. 항공철도 사고 조사에 관한 일부 개정안도 대표 발의하셨는데요. 이게 최근에 이제 항공사고 같은 것들이 이제 있어서 관련된 그런 법안이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뭐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12.29 무한 네. 그 제주항공 참사가 이제 발생했는데 이제 이것에 대한 그 조사 업무가 현재는 국토부가 하게 돼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이게 선수가 심판까지 이제 겸하는 건데 그 대부분의 조사가 국토부가 개입해서 국토부 직원들이 그 조사를 하니까 이게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셀프네요. 그렇죠. 셀프 조사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그런 그 항공 철도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그 조사는 그 부처에서 국토부에서 그 독립해서 그 국무총리 산하로 만들어서 거기 그 조사단에서 그 객관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게 그러니까 네. 하는 그런 것을 지금 저희 그 법안에 담았고 또 한 가지는 항공 사고는 이게 진상 조사를 해서 그걸 결과를 발표하는데 거의 1년 이상이 걸립니다. 한참 그거 할 한참 시간이 때는 걸립니다. 나중에 다 잊어버릴 때쯤에 와서 발표를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중간 단계라도 그런 그 사고 원인 규명이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는 유족들에게 그런 중간 그 단계에서라도 그 조사 결과를 알려줄 수 있는 네. 그런 것들을 그 법안의 내용으로 이제 담은 것이죠. 여러 가지 이제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 그런 어떤 조사의 공정성, 네. 뭐 투명성을 높이는 그런 법안이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1년 동안 유족들 입장에서는 사고 원인이 뭔지 이런 것들 좀 애타게 안타깝게 기다리고 있는데 네. 완전히 깜깜이 조사잖아요. 그쵸.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유족들은 알 수도 없고 접근도 못하게 하는 네. 그런 상황이니까 그것이 조사를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는 중간이라도 뭐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중간중간 유족들한테 사고 지금 현재 조사는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대체로 원인이 무엇으로 지금 좁혀지고 있다. 뭐 이 정도는 유족들한테 설명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 점들을 이제 이번 말씀하신 그런 법에 담았습니다.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표 발의하신 역세권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제 발의가 돼서 본회의 통과까지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역세권 개발과 관련된 네. 또 오송역이 생각이 나네요. 네, 뭐 네. 어떤 그걸 내용? 감안해서 이제 법안을 발의한 거고 네. 통과가 됐는데요. 지금까지 역세권 개발은 그 개발자가 토지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그 수용하는 것만 역세권 개발을 할 수 있게 됐어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그 제한적인 거예요. 개발할 수 있는 범위가. 예를 들어서 환지할 수도 있고 아, 다른 땅하고 또 이렇게 바꿔서 할 수도 네.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보상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그다음에 뭐 혼합해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행법은 수용과 사용 말고는 그 역세권 개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보상 문제로 걸리면
딱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환지 방식도 그리고 혼용 방식도 할 수 있게 여지를 열어놨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들이 다른 역세권 개발에도 많이 그 폭을 넓히게 될 거고 오송 역세권 개발도 그런 이제 환지 방식이나 혼용 방식을 하게 되면은 좀 더 지금보다는 좀 속도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이미 있습니다. 시행되고 있나요? 법은 통과가 됐으니까 이제 네. 지금도 이제 그 오송역 역세권 개발은 그런 그 용도 변경 뭐 이런 부분 가지고 지금 계속 그 쟁점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이 해결되고 있지 않은데 그 부분도 이제 결국 이제 보상 문제가 연결돼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번에 통과된 법들이 어떤 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잠깐 얘기해 주시긴 했는데 한국판 IRA로 불리는 조세 특례 제한법. 네. 좀 어렵습니다. 네,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습니다. 네. 잘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근데 그거는 제가 그 우리 오송에 그 청주에 LG 그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2차 전지 기업이 있잖아요. 네. 그 부분들이 지금 2차 전지가 그 캐즘 때문에 상당히 그 경기가 침체돼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은 계속 추격해 오고 있고 그래서 요 기간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중국한테 2차 전지 시장을 뺏기게 되는 그런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업계에서 가장 요구하는 것은 그 초기에는 투자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투자를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그 세액공제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도 세액공제는 돼 있어요. 제도는 돼 있는데 우리나라 제도는 이익이 나야 그 공제를 해줘요. 세액공제를. 네. 근데 이익에 지금- 한해서.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이익이 안 나니까 처음에는 계속 적자만 발생하는 거잖아요. 초기에 막대한 투자금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적자가 발생하니까 그 세액공제를 한국은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LG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누적된 돈만 한 5천억 돼요. 그러면 더 투자하기가 되게 머뭇머뭇거리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그 환급 받아서 다시 투자로 돌린다든지 아니면 그거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이렇게 하면은 뭐 여러 방면으로 투자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제가 요 법을 발의하게 된 결정적 계기도 지난 11월 달에 중국 선전을 가서 그 2차 전지 업체에서 출발한 그 비아디라는 그 전기자동차 회사를 갔는데 거기 가보니까 90만 그 인력 중에 그 10만 명이 그 R&D 인력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 2차 전지 관련한 기술 그 추격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른 거예요. 곧 이렇게 놔두다가는 그리고 거기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그 재정 지원을 해서 그렇게 추격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특히 첨단 산업, 반도체나 2차 전지에 보조금을 지급을 안 해줘요. 네. 지금 미국이나 중국이나 대만, 일본도 수십조 원씩 그 지원을 해줘서 국가 경쟁력을 좀 키우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재정 보조금을 전혀 지급을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직접 그 보조금을 주는 제도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이 어렵다면 이미 환급해 주기로 한 그 세금이라도 네. 공제해서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맞다. 다른 외국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외국도 이미 그것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자가 나더라도 그 세액 공제를 해줄 수 있는 이런 법안을 제가 그 2차 전지 기업들의 의견을 들어서 법안을 발의했고 그래서 이제 지금 기재위에 지금 상정이 돼 있는데 빨리 그 조속히 좀 통과되기를 희망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외에도 뭐 좀 소개해주고 싶으신 법안이나 아니면 준비 중인 뭐 법안 같은 게 있으실까요? 지금은 이제 그 AI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최대 첨단 산업 분야인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AI 5대 강국 중에 들긴 하는데 미국하고 중국에 비하면은 AI 부분이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뒤쳐져 있는데 그 핵심적으로 뒤쳐진 가장 결정적 원인은 데이터가 축적이 안 돼 있어요. AI 데이터가. 네. 그래서 근데 그 중국은 지금 국가 정부에서 모든 데이터를 수집해서 필요한 기업에 제공을 해주거든요. 네. 그런데 예를 들면 CCTV만 하더라도 중국은 전국 전역에 CCTV가 있어가지고 안면 인식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돼 있어요. 거기서부터 돼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 축적해서 필요한 기업들에 다 제공을 해주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데이터 축적과 관련한 규제가 매우 심해요. 그게 이제 뭐 개인정보 침해 뭐 이런 거 걸려서 그런 그렇죠. 거 아닌가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그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된 규제 때문에 AI 그 데이터 관련한 축적된 양들이 없어요. 특히 이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자율주행차를 계속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중국에 비해서 그 자율주행 기술이 떨어지는 이유는 그 AI 기반 데이터 축적이 안 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사람을 인식해야 되는데 안면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거를 점으로 표시를 해요. 규제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 사람의 개인 정보만 다른 암호화 처리해서 제공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죠. 예. 네, 그런 것이 지금 규제들이 AI 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 AI 데이터 축적을 방해하는 그런 규제들을 네. 좀 푸는 법들을 지금 제가 법안을 발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그 관심을 가지시는 분야가 다양하시네요. 뭐 참사 관련 그리고 또 AI 네. 뭐 여러 가지 일단은 어떤 뭐 부분에 이제 가장 관심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관심 갖고 있는 분야는 일단 나라 경제를 살려야 되니까 일단 성장과 관련해서 경제 성장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반도체 2차 전지 IRA법 같은 경우도 경제가 성장하려면 국가가 지원해줘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그것을 법을 발의를 한 거고 네. AI 규제 같은 경우도 나라의 미래 먹거리가 거기에 걸려 있는 거기 때문에 규제가 있다면 규제는 혁신해야 된다. 그런 입장에서 이제 법안을 준비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제 정치 철학의 모토가 따뜻하고 유능한 정치, 그러니까 따뜻한 것, 그러니까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정치의 출발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저희 지역은 오송 참사 같은 그런 사회적 참사가 발생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또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입법 활동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특히 이제 유족들 만나 보면은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살아도 상관 같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가슴 아픈 사연들 말씀 들으면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하는데 국회의원들이 더 열심히 발로 뛰어야 된다 그런 좀 생각을 하게 되죠. 마지막까지 그런 마음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럼요. 계속 이제 띄워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흥덕구가 지역구시니까 네. 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또 국회의원님 하면 이제 특별교부세 또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까? 최근에도 이제 뭐 이렇게 기사도 제가 봤는데요. 확보하신 특별교부세 뭐 규모가 좀 어느 정도 되고 또 어떤 것들이 이제 활용이 되는지. 교부세는 이제 행안부 교부세가 한 16억, 그다음에 교육부 교부세가 한 11억 8천 그렇게 해서 총 한 27억 뭐 그 정도 이제 되는데 초선 의원으로서는 많이 아니 뭐 더 많이 확보해야죠. 노력을 많이 하셨네요. 예. 네. 그래서 이제 행안부 교부세는 특히 이제 초등학교 앞에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바닥 가로등이 있어요. 바닥에 불 이렇게 나오는 거. 그 LED 바닥에서 이렇게 불빛 나오는 거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이 이 초등학생들의 교통 안전에 횡단보도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청주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흥덕구에 초등학교부터 시범 사업을 그거를 이제 하려고 이제 해서 처음 2억을 이제 받아냈어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흥덕구에 전체 초등학교 하려면 한 10억 정도 들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더 추가 요청해서 그 LED 바닥 그 신호등을 흥덕구에 있는 초등학교는 다 설치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런 것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교육부 특별 교부세는 이제 여기 오송고등학교나 서원중, 경산초등학교, 흥덕고등 같은 경우가 옥성에 비가 새요. 옥성고등학교로 가봤더니 그 옥성에서 계속 누수 현상이 생기는데 그거를 해결 못해서 그게 수건 사업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교육부 그 교부세 받아가지고 오송고등학교에 지원을 해줬죠. 그래서 그거를 해결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흥덕고 같은 경우도 이제 다목적 교실이나 이제 그 진입로에 이제 보수하는 부분들이 좀 현안이었는데 그것도 이제 교부세로 해결을 했죠. 생활 밀착형으로 또 이렇게 다 또 신경을 쓰고 계시는군요. 예, 그거는 이제 뭐 국회의원들이 물론 이제 다 국민의 세금이긴 하지만 뭐 저희 지역에 그런 교부금들을 받아서 이렇게 그 현안 사업들을 해결해 주는 거는 그건 뭐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흥덕구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좀 이거는 꼭 하고 싶다. 뭐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계획하고 계신 것들? 뭐 몇 가지 말씀해 주셔도 뭐 큰 거부터 말씀드리면 네네. 지금 충북의 이제 인구가 165만인데 청주가 88만이고 그런데 국제 규격 규모의 축구장, 네. 야구장이 없습니다. 스포츠 인프라가 네. 정말로 그 보기 민망할 정도죠. 네. 그래서 시간이 얼마 걸릴지 모르겠는데
이번 대선 때도 좀 그걸 공약했으면 좋겠다 그런 저희 생각도 있고 그다음에 다음 지방선거에서도 스포츠 인프라를 꼭 좀 그 청주에 제대로 갖추자라고 네. 하는 좀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청주와 충북의 스포츠 인프라 전반을 점검해보는 좀 토론회도 좀 그 기획을 해서 많은 전문가들 모셔서 앞으로 축구장, 야구장 그리고 그 밖에 생활 스포츠 인프라를 청주와 충북이 어떻게 촘촘하게 그 인프라를 구축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계획을 잘 세워서 글쎄 저는 기간으로 치면 한 10년 이렇게 종합 그 계획을 가지고 좀 추진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래서 특히 이제 주요한 선거 있을 때 네. 축구장, 야구장은 반드시 시민들의 염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에 뭐 관심이 좀 아니 그거는 이제 제가 운동 좋아하시나요? 저도 뭐 운동, 야구도 좋아하고 어. 축구도 좋아하고 다 하죠. 네. 뭐 특히 이제 청주 FC 축구하면은 가서 관람도 하고. 좋아하시네요. 네, 저는 또 국회 축구팀의 일원입니다. 상당히 좋아하시네요. 네, 꼭 그러면 더 힘내서 할 수 있겠네요. 근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참 저는 이제 와서 보면서 이제 안타까운 게 오래된 그 현안이잖아요. 현안이잖아요. 근데 네. 해결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저는 정치권에서도 목소리를 내야 되고 좀 시민 사회 쪽에서도 좀 목소리를 내서 아니 그 인구 88만 곧 100만이 되는데 국제 규격의 축구장, 야구장이 없다는 거는 정말 이건 민망한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야구도 이렇게 우리 청주 시민들이 얼마나 야구 좋아합니까? 네. 없어서 네. 못 보죠. 대전 가서 봐야 되고 이제는 이제 청주에서 야구도 이제 못 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됐는데 이거는 정말 우리 행정과 정치권이 많이 좀 반성을 해야 될 분야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시간을 두고라도 반드시 해결할 수 있게 좀 여론을 모아 나가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스포츠, 뭐 컴플렉스 그런 거. 네. 또 하나 뭐 또 생각하시는 게 있다면 흥덕구 뭐 발전을 위해서. 흥덕구 발전을 위해서 네네네.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오송역이 아직 역세권이 이제 개발이 안 되고 있고 오송 네. 3산단이 지정은 됐는데 아직 그 제대로 속도감 있게 추진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CTX 사업도 그 윤석열 정부에서 공약화가 되고 시행한다는 말을 했는데 아직 뭐 착공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세 가지 현안들을 일단 CTX 부분은 이번에 다시 대선 공약으로 들어 이제 가게 되는데 오송 3산단과 관련해서도 제가 이제 국토교통위에 있는데 올해 그 LH 공사를 더 좀 그 재촉을 해서 빨리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송 역세권 개발도 계속 이제 그 용도 변경 문제 때문에 지체되고 있고 지연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빨리 좀 해소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좀 역할을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뭐 당선되시고 1년 되셨는데 오늘 다 뭐 활동 얘기는 못했지만 네.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이 되시기 전에 생각했던 정치 그리고 국회의원이 되시고 나서 생각하는 정치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좀 어떻게 달라졌나요? 짧게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글쎄,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는 좀 막연하고 추상적인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직접 입법 현장, 정치 현장에 뛰어들다 보니까 이게 좀 더 치열하고 그리고 좀 굉장히 섬세하고 좀 세밀해야 되고 주도면밀해야 된다. 네. 그런 것들을 많이 좀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뭐 의욕만 가지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입법이든 예산이든 이거 하려면 철저하게 준비하고 그다음에 뭘 하나 예산을 따내기 위해서는 정말 한 100가지 이상의 노력을 해야 되는 네. 사람을 만나야 되고 설득해야 되고 동료 의원들한테 도움도 부탁해야 되고 이런 많은 과정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막연한 추상적인 것보다는 뭘 한 가지 하더라도 우리 시민에게 흥덕구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일 처리를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들어서 좀 더 꼼꼼하게 체크해서 예산이 언제 필요한 건지 예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정부는 기재부에서는 지금부터 짜고 있거든요. 네. 그러려면은 지금 그 필요한 예산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제도 이제 예산 심사하면서 그 행복도시에서 그 청주공항까지 가는 그 도로가 그게 몇 년째 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정체가 엄청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제기를 했거든요. 근데 행복청 차장이 세종에서 근무하잖아요. 그래서 세종에서 근무하시면 그것이 얼마나 막히는지 눈으로 봤을 거 아니냐. 근데 왜 그거를
예산을 투입을 해서 적게 투입해서 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질타를 했더니 이번 예산 때 본 예산 때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이제 답변을 평소에 드렸거든요. 신경을 이렇게 많이 쓰고 있어야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진행된 그리고 이제 알겠습니다. 뭐 지역에 네. 돌아다니 보면은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일어나게 되면은 특히 많은 피해들이 발생하는 지역들은 그래서 배수 펌프장도 설치해달라 이런 것도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저는 이제 국토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농해수위 소속에서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또 거기에 계시는 잘하는 의원들한테 가서 부탁도 해야 되고 네. 그러려면은 평상시에 가서 관계를 잘 구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저도 물론 도와드려야 네. 되고.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보면은 정말 섬세하고 열정적으로 일하지 않으면 뭐 하나도 조그만 것도 잘 해결할 수 없다 그런 것들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 정말 종합 예술이네요, 말 네, 그대로.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힘내실 수 있도록 또 힘내시라고 많은 도민 여러분 또 특히 흥덕구 주민들께서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니까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또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려운 긴 겨울을 지나고 새로운 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선이 39일 남았는데 새로운 나라, 새로운 정부에서 희망과 미래를 볼 수 있도록 많은 국민들께서 시민들께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의 국회의원으로서 흥덕구 발전과 함께 청주, 충북의 발전을 위해서 혼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지켜봐 주시고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네, 지금까지 청주 흥덕의 이현희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슈 인사이트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